자,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지구를 위한 선택입니다. 마이케어의 헤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입니다. 있으면 편한데 지구가 아플까봐 물티슈 쓰기 찜찜하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김용민닷컴이 생분해성 원단 100%의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를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이제 물티슈 같은 경우는 이게 분해가 안 돼가지고 사실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래요. 그렇더라고요. 네, 좀 플라스틱이라고 성분이. 그래서 이게 휴지인 줄 알고 화장실에 넣었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난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부직포인 줄 알았는데 부직포도 사실은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벙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물티슈로 네. 뒤처리하시는 분들이 그 변기에 그냥 넣어가지고 아유 정말 참 그 뒤에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헤이그린의 헤이는 헬프, 에코, 유어셀프를 의미하는데요. 물티슈 사용에서 끝나지 않고 사용 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민한 제품입니다. 대나무 섬유가 함유된 레이온 100% 원단은 폐기한 후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분해성 원단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자연 소재입니다. 게다가 대나무 섬유가 함유된 레이온은 플라스틱이 혼용된 섬유보다 흡수력도 뛰어나서 정말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무슨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선도 해체해 보면은 예. 플라스틱 물질이 보여요. 미세 왜 플라스틱 그러겠습니까? 같은 게 그게 많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버려지니까 게다가 또 이게 말이죠 도톰해요. 두께가 굉장히 도톰합니다. 예. 한 장으로도 충분히 깔끔하게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했습니다. 포장재 역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포장만을 사용했습니다. 스티커 같은 불필요한 쓰레기는 줄이고 분리수거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네. 이제 야, 조금만 그러네. 더 우리가 기술을 좀 발달시키면은 다음에는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한번 해보려고. 조선일보 지면을 종이를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 계란판도 만드는 판에 이거 왜 못 만듭니까? 예, 조선일보 얼마나 많이 생산됩니까? 그렇잖아요. 네. 예, 조선일보를 저희가 한번 소재로 만들어 볼까? 저가의 물티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자, 지구 환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피부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의 피부과학 연구소인 더 마사의 피부 패치 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 밖에 12가지 유해 성분 불검출 테스트 완료, 6가지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 완료,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불검출 테스트 등 각종 유해 성분과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아기 피부에도 자극 없이 순한 사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나와 지구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헤이그린 물티슈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송비 무료입니다. 배송비 와우. 무료예요. 자, 마이케어 헤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 10팩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배송비 무료고요. 요거 10팩이 26,000원. 이게 하나에 이제 2,600원 꼴이야. 네. 10팩은 이제 기본으로 사셔야 되는 거고 네. 여러분 많이 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물티슈를 환경 때문에 사실은 잘 안 쓰게 되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걸로 살려고 사더라도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저희가 이거 좀 더 그 개발해서 다 쓴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티슈. 그래서 쓰레기 투기 걱정 전혀 없게끔.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 예.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아이 진짜 좋네요. 그럼요. 도톰하고. 네. 도톰해. 음. 와 이게 사실 저 도톰한 물티슈 중에 아기들이 쓰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브랜드가. 네. 그거 참 좋은데 이게 그거를 모델로 했는지 도톰하면서도 피부에 자극이 없이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 변호사님 어떠세요? 오. 써보시면. 저도 아까 전에 손을 한번 닦아봤는데 네. 너무 부드럽고 좋네요. 네. 어, 진짜 그래요. 친환경, 생분해. 좀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죄책감 없이 물티슈 써도 될 것 제가 같아요. 물티슈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이게 플라스틱 때문에 이제 안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개발해냈어. 예, 역시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 만들어 주셔서 네, 감사하고 좋은 제품 만들어주셨죠. 이 좋은 제품을 김용민닷컴에서 무료 배송 7월 한 달 동안 5,000원짜리 사도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매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건희 씨 아니 그 출입국 기록 논란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김건희 씨가 예전에 어떤 검사와 같이 해외로 나갔었다가 10박 11일 정도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출입국 기록이 삭제되어 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출입국 기록이 삭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은 해보시려면 해봐라 그게 되느냐.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근데 기자가 물어봤던 것 중에 또 그 검사, 이분한 검사와 동거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동거할 시간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질문하고 아니, 답변이. 근데 이제 출국 기록이 삭제가 됐다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이제 이전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 KBS 취재진이 해당 검사한테 관심 있는 부분은 여행 경비다. 그 당시 검사님이 출입한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괜히 취재한다고 헛수고할 필요도 없다. 그 출국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만 좀 확인되면 깨끗이 보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검사가 같이 여행을 간 일이 없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시켜주는 일은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 이제 검사가 확인을 해줬는데 자신은 이제 은행 일도 모르고 출입국 기록 확인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와이프한테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날 출국한 기록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이 검사의 부인한테 2천만 원을 보낸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있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의혹 그리고 그냥 그런 내용들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게 분명하게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KBS에서 다시 그 얘기를 보도하고 있네요. 네, 네. 홍사훈 기자. 그러니까 근데 깊이 파고드는 제 분이에요. 경험상을 보면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출입국 기록이 사라진 사례가 저도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 스님을 고소 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나 외국 나간다고 안 들어간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해달라고 해당 지검에 이 사람 저 출국 금지를 시켜달라고 요청서를 냈어요. 이렇게 진정서를 냈는데 검찰에서 뭐라는 게 이분 국내에 계신가요?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회의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입국한 기록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 있다는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저도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저도 뜬금없어서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모르겠어요. 뭐지? 이게 뭐지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걸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얘기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이 제기되는 어떤 많은 의혹들 중에 정말 뜬금없는 게 출입국 기록 네. 삭제. 이건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검토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에요. 정말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들의 취재 영역이죠. 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제 그게 가능한가?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뭐 출입국 기록도 사람이 남기는 거니까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비밀리에 이게 가능할까?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 또 벌어졌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긴 해봐야 근데 될 이 것 같아요. 검증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검증을 하다 보면은 지금 KBS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사훈 기자 네. 그 기자는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자신이 양모 검사랑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네. 자신이 양모 검사랑 통화를 해봤더니 그때 김명신과 또 김명신과 둘이 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출국 기록은 있다라고 하면서 둘이 간 것이 아니고 당시 김명신을 좋아하는 뭐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같이 가면서 자기가 같이 가게 된 거다라고 했던 그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출입국 기록이 없는 거는 이상한 거죠. 오히려 이 양모 검사가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양모 검사는 같이 갔다라고. 근데 그 제이슨 얘기가 나오는데 네. 웃긴 건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는 제이슨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 양모 검사가 네. 감히 네. 거짓말을 해서 이 홍사원 정보원이 되어서 이 홍사원이라는 기자를 엿먹이려고 그런 걸까요? 그 이 똑같은 내용도 홍사훈 기자가 그 KBS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요. 어떤 팝콘 각입니다. 이거 진짜 팝콘 각이에요. 재밌네요. 네, 근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벌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김건희 씨 건 수사하는 거 완료를 지을 마음이 있습니까? 중앙지검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죠. 네. 최근에 그 우회 협찬과 관련해서는 기업들 계좌를 털어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압수를 못했어요, 자료를. 그래서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그 보도 중에 하나가
중앙지검에서 기업들을 그냥 불렀다 뭐 그런 내용들이 그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수사 과정이 조금씩 이렇게 외부로 흘러나와요. 이런 걸로 볼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그 공소시효가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22년이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장모 최 씨가 반박을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노컷뉴스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뇌피셜로 2022년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잘 아시다시피 공소시효는요. 잘못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관련자들이 어떻게 연루가 되었느냐, 그 범행이 어떻게 결말이 됐느냐를 보고 거의 기술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반박을 굳이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안 하셨다며 또. 그리고 그 명의 자체는 김건희 씨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의 자체는 김건희 씨인데 또 우리한테 공개된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그거 회장님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했지. 따님이 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했어. 걔는 몰라. 그 녹취록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에서. 공소시효 다 지났어. 네. 이렇게 에이, 얘기를 공소시효 하는데 다 지났어. 그런 얘기가 나.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녹취록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장모가 그 IP 주소를 공유했다라는 보도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 녹음 파일만은. 근데 지금 일단은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기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이거는 검찰발 기사다라는 것까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 이 내용은 검찰 플러스 알파일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취재한 내용을 검찰한테 확인하면서 그게 아마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주변 기자들한테 좀 전해 들었고, 그리고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최은순 씨는 그 당시에 뭐 공범 누구랑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공범의 어떤 범행의 그 끝이 이거는 이제 공범의 범행까지 따져서 공소시효를 따져야 되는 건데 아마 2022년에서 2025년 사이가 되지 않겠나라는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이제 나선 상황에서 네. 그 부인인 김건희 씨를 기소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낍니까? 근데 이거는 검찰이 부담을 느낀다 안 느낀다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임 중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던 네. 부분이었다. 네. 이거는 맞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아무리 뭐 배제했다고 쳐도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은 검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굳이 네, 내 손에. 네, 네. 그 내 손에 피는 묻힐 수는 있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이는데 여론이 급격하게 지지도가 내려가면은 아, 할 때가 됐다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내가 또 공수처에 가서 내가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 수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그렇죠. 자기가 책임을- 뭉갠 게 나중에 드러나면은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뭉개면 자기가 공수처로 끌려가고 내 인생이 아작나고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하자니 또 이거는 그냥 나는 그냥 또 이래저래 물 먹고 그렇게 되니까 갖고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본인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에 하나 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두 개나 사건이냐면 두 개나 있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를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그거예요. 옵티머스 봐주기 수사.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옵티머스 대표랑 어떤 임원진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검찰이 이 사건의 재판에서 몇 년을 구형했냐? 무기징역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혐의와 무기징역의 그 간극은 너무 큰 겁니다. 그거는 둘 중 하나는 수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과정에 끼어드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규철 변호사가 네네. 거기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실제로 그 시기에 방문을 했던 것까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이규철 변호사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취재를 몇 번 했고 본인은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만 외형상 의심을 받기 딱 좋은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의 부인보다는 외형상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의심하는 게 더 정당하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줄리와 관련된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과거 양모 검사와의 뭐 동거를 했네,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네 하면 동거를 했네 말았네 이 부분은요. 윤석열 검사의 과거 정직 1개월 처분받은 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대택 씨가 이제 진정을 넣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줄리가 어떻다 저떻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당시 법무부의 징계 기록을 공개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은 공개하기 어려우니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공개를 하시는 게 이왕 이렇게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 온갖 소문이 다 떠도는 상황이 됐다면 그런데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징계 기록을 공개를 하시는 게 정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 하면 검사 술접대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는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고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검찰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거나 윤석열 전 총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가 이게 사실이라면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랬죠.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앞으로 좀 더 물어뜯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게 그래요.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것까지 대전해가지고 그때 사과한 다음에 왜 사과 안 해?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땐 언론들이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왜 사과 안 하느냐라고 안 따집니까? 참말로 이거는 언론이 언론 같지가 않아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과를 꼭 받고 싶습니다. 정말 그 술접대 검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사과가 정말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론 안 하고 있는 언론들의 사과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받읍시다. 지금 다 받아서. 이 인간들은 맨날 우리만 가지고 저랑 김태형 기자를 아주 무슨 정치적인 뭐 편파적 이런 기록 하는데 본인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두 분이 옳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두 분이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나머지들이 다 사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러스트 테러. 야, 지금 조선일보가 말이죠 한 면을 털어가지고 사과를 또 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이거는 진심 있는 사과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두 법률가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오는가 짐작하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의사님 말씀. 일단은 사건 경위를 굉장히 상세하게 시간 단위로 막 해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두 번 해명했지만 세 번째 또 사과를 한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신문 한 면을 탈탈 털어서 사과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만약에 조선일보의 변호인이라면 아이고 너무 잘했다 이거 아. 진짜 잘했다 이 예. 생각은 들었어요. 아, 그래요? 짱이다. 이게 아마 틀림없이 법률 자문을 받고 좀 그랬을 거란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소송에서는 아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근데 다만 그래도 소송에서 짚고 넘어가줘야 될 것은 과연 그 기자가 그 일러스트를 게시함에 있어서 고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었느냐 그 책임을 소홀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퉈줘야 되는 것인데 네. 이 사과문은 그거는 이제 기자 개인의 과실로 딱 몰아서 끝내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지겠지만 이제 윤리위도 열렸고 어떤 뭐 디지털 미디어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상세히 이제 변호사들께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목을 한 거는 그 일러스트 있잖아요. 그 3인조 혼성 성매매 절도 그 범죄단에 그 일러스트를 넣으면서 처음에는 3인조, 혼성, 절도 등의 단어를 입력을 했는데 적당한 일러스트를 찾지 못해서 검색어로 일러스트를 입력해서 400여 개를 차례대로 살펴보던 중에 아니 입력한 게 일러스트? 네, 일러스트라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400개의 그림을 차례대로 살펴보던 중에 이 일러스트를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이 일러스트에는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썼다라는 게 섞긴 하지 이제 않고. 조선일보의 변명인 그래요. 거죠. 그걸 또 믿어줘야 되는군요, 우리가. 믿어줘야 합니다, 이런 거는 또. 대조선일보가 하는 건데 네. 믿어줘야지. 근데 이 이걸 조선- 어떻게 판사들은 믿어줄까? 그 조선일보가 이번에 이제 전면에 사과문을 실으면서 했던 핵심은 실수다예요. 그치. 실수다. 맞아요. 근데 아, 나의 실수. 네, 근데 이게 실수라는 게 인정이 될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이제 법정에서 다퉈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진짜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선 기자가 기사를 수정하고 사진이나 일러스트로 직접 삽입해서 게시하기를 클릭하면 인터넷 기사에 즉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넷 될 수가 기사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선 기자의 실수로 정말 어떻게 치부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 게 맞는 것인지 그것도 정말 요즘에 궁금하게 요즘 하더라고요. 언론사들이요 포털 속보 경쟁 때문에 이 기자가 쓰고 기자가 그냥 올려버려요. 저희는 부장의 손을 예, 거쳐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우리는 그게 아니 그게 제대로 된 언론사는 이렇게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하도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못하게 이제 막았어요. 사실 불편한 때가 많아요. 하지만 손을 좀 어떻게든 그래도 거치게 되죠. 한 번, 두 번 정도는 거쳐서 누군가가 검열을 한 기사가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애초에 데스킹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조선일보 우린 데스킹 같은 거 안 봐요라고 스스로 그렇지, 자인하게 이건 거야. 되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회부 담당 데스크가 이 사건이 있은 지 48시간 동안 이 문제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이런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아니, 이게- 조국 장관 자체가 벌써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뭐냐고 하면서 네. 대노를 했는데. 이걸 이제 법원이 믿어줄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게 미국 소송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저도 봤는데 예. 그 미국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떤 악의성이나 뭐 의도성,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뭐 몇 배, 굉장히 뭐 10배, 뭐 20배, 30배, 뭐 50배까지 그렇게 이제 배상을 하는 제도인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보니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도 1,000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까지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본 논문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1,000억 원대의 어떤 블록버스터급 손해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억 원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굉장히 그 미국 내 그 학자들로서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배심이라던가 특수한 경우. 예,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말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보통은 1억,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그 100억 사이에서 달러. 근데 1억과 10억 그 사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10배 이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보다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껏 해봐야 뭐 1,0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나오고 한 10년간 통계를 보니까 한 50% 정도에서 500만 원 이하가 언론사의 손해배상이 그렇죠.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제 도입하자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법원이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충분히 5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서로 인식은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이거 위자료 기준이 너무 국민 의식에 맞지 않는다. 위자료가 너무 실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위자료 기준을 마련해 보자 이래서 법관들이 세미나도 하고 자료도 서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래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이게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대법원 사이트 가면 나오거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일반 피해의 경우에 기본이 5천이고 중대 피해면은 1억이에요. 그리고 그게 특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면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이고 뭐 그런 전파성이 큰 그런 매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특별 가중 사유가 돼가지고 그때는 1억, 2억, 뭐 2배까지, 몇 배까지 제한 없이 다 가중할 수 있는 그런 이미 그런 시스템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법원이 그런 위자료 인정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그럴까. 법원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도입이 되더라도 저는 별로 효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번 이제 조선일보의 사과문을 보면 문재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라는 점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모 기자, 이 기자 말고도 사회부 호남취재본부의 김모 기자가 또 이 같은 일러스트를 사용했다라는 점이 또 밝혀졌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사를 데스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 아주 경제는 다르지만 딴 데는 블로그하고 같아요. 지가
글을 써서 그냥 올려버려. 어떻게 그럴 수가 맞춤법도 있었는데? 엉망이고 뭐 가짜 뉴스도 뭐 부지기수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아니 언론사의 기사는 언론사가 검증해서 언론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게 언론사 기사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조선일보 데스크에서 검수 과정이 없이 본인이 그냥 바로 업로드를 했다라는 거 저는 솔직히 조금 믿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네, 저는 믿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여러 신문사에다가 이제 기고를 한다고 네. 다 이제 제가 직접 컨택을 해서 기고를 하는데 조선일보는요 굉장히 엄격해요. 이 필진 제가 글을 보내도 이 필진이 자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검수를 해야 되고 그 외부 이제 기고 같은 경우는 다른 신문사에서는 한 번도 뭐 이렇게 거절당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지만 조선일보는 다 모든 게 다 짜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3번, 4번 검수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데스킹 없이 그냥 부주의하게가 아니라 이거를 알았거나 몰랐거나 뭐 이런들 저런들 이게 데스크에서 분명히 이건 거쳤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아무리 인터넷판이라 그래도 허술하지는 않는데 그런 척 하는 거죠, 지금. 발을 빼려고. 왜냐하면 이게 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거든요. 사실 이게 형사상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민사상이라면은 손해배상 청구라면은 고의 과실 다 포함돼요. 맞아요. 핑계 뭐 실수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다 근데 어느 선까지 이게 과연 책임을 질 것이냐 어떻게 방어를 해야 최소한으로 이거를 막느냐 이것 때문에 마치 우리는 마치 인터넷 신문사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이거는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 이제 중간에 함께 봐준 사람이 있었고 있었다. 근데 회사가 구조적으로 이런 일러스트가 나오게끔 아니 어떻게 그런 막말로 뭐 다른 예를 들면 보수의 누구도 실수로라도 어떤 신문사도 실수로라도 일러스트라든지 그런 뭐 일배스러움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재미로 이렇게 올렸는데 결제가 됐다. 이 사람은 이 기자도 악의적이라고 봐요. 이거를 기자라는 이름을 걸고 과연 이거를 전혀 모르는 백지, 자신은 백지라고 아무리 밝혀도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믿을 수는 없어요. 네. 그 사파 밑에 설명이 써 있다라는 점도 그러니까요. 글을 한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아무리 부주의하고 그래도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나가더라도 자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이 나오는데 예, 그렇지. 그거를 확인 안 하고 그 일러스트를 썼다는 거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다. 맹인이 아니고서야. 그렇잖아요. 맹인이 아니고서 아니. 자신은 이거를 피해 나갈 수가 없다. 어디서 그런 조잡한 변명을 하는지. 사실 그 기사에 사진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헤드라인과 사진 요거는 바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네. 그 기자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헤드라인을 잘 뽑는 사람이 기사 잘 쓰는 사람 100명보다 낫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 헤드라인과 그리고 사진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좋은 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을 고를 때도 저희도 수백 장 되는 사진을 보면서 여기 어디에 어떤 사진을 넣어야지 내 기사가 돋보일 수 있을까라는 점을 엄청 고민을 하는데 이 기자가 그런 고민을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너무나 이거는 속이 다 보이는 거짓말을 했다. 글씨를 모르지 않고서는 그 일러스트를 어디서 따오는 건지 그것도 두 개를 그렇게 사실 다른 일러스트란 말이에요. 그 네. 다른 일러스트를 두 개를 따왔다는 이 자체가 이 조합을 했잖아요. 이 조합 자체에서 끝난다. 어떤 변명도 들을 수 없다. 악의적이다. 그래요. 좀 조선일보는 혼 좀 나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런 그 일러스트와 보도가 수없이 나왔던 거는 우리가 이런 보도를 낸들 뭐 불이익이라는 게 없다. 맞아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판사께서 조선일보에게는 경종이 필요하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면서 판결을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 판사가 또 나중에 조선일보한테 보복을 당하겠지. 한바드 비디오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10억 원 손배소를 이제 한국에다가 청구는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한국 그 사법부의 어떤 경향에 따르면 10억이라는 위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액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이고 고의적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 피해가 심각했고 이걸 과연 실수로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 그다음에 반복되는 실수라는 점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하자면 훨씬 더 강한 정도의 제재가 나오겠지만 강한 제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수준의 좀 의미 있는 정도로 저는 되게 그래도 어려워 억대가 보여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저도 억대는 나와야 된다고 억대는 나올 수 생각은 있다고 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네. 이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계속 이게 지금 끊이지가 않고 혹시라도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억대는 충분히 나온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게 예. 이번에 이런 게 좀 나와줘야지. TV에서도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그런 사파 실수라든지 의도적인 합성 사진 같은 경우 그게 벌어지는 언론사에서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자꾸 실수다 하는데 그런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그런 실수를 용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진짜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실수를 용인하고 있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미국 소송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제기를 하면 적어도 한국보다는 저는 10배 이상은 나온다는 생각은 들고요. 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거에 어떤 반복된 그런 습관성으로 반복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어떤 미필적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취급이 되어서 이제 손해배상을 더 한국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에서 판결을 받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돼서 어떤 조선일보의 강제 집행까지 가기에는 또 이제 한 가지 관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다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전보배상만을 명예훼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공서양속에 민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에 가서 그런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의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받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또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한 1억 나온다고 억대 나온다고 네. 하셨는데 10배면은 우리 10억 소 변호사님 나와요. 10배 정도 네. 나온다고 미국에서 하시면 10억. 한 10억도 나올 수 있겠다는 그건 얘기네. 가능하죠. 미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무조건 나와요. 네. 왜냐면 제가 공인이 아니 예. 클릭 몇 번만 안 했어도 10수억을 말하자면은 손해 볼 일이 없었는데 야 이것들 아주 쌤통입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돈이 무섭구나. 돈이 무섭지. 그 번번스럽던 조선일보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신문 한 면을 털어가지고 한 면을 하는 이유가 털어서 있죠. 이렇게 한 네. 정도면 맨 처음에 사과문 이게 사과문이야 싶더니 저는 사과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국시라고 하다가 조국시라고 했어요. 여기는 조국 전 장관 부녀라고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예의를 심각하다는 갖춰라. 걸 느낀 예의를 거예요. 갖춰라 그 얘기 들은 거야 지금. 그다음에 이분이 단순히 끝날 문제가 민사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형사화 소송화될 가능성도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가능성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그리고 네. 저는 그 생각도 들어. 만약에 장영진이 이런 일러스트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 그건 안 궁금해요. 됐어. 패스. 오늘 아니 궁금할 이유가 없지. 결과가 뻔하니까. 오늘 염 치고 왔을 거예요. 오늘 염을 치고 왔을 거예요. 오늘. 예. 아니 그 궁금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다. 너무 결과가 뻔해요. 그거는.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아, 역시 돈이. 제가 그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부 광고 갖고 왜 핸들링 못하냐 이런 나쁜 뉴스, 가짜 뉴스 이거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언론 탄압하지 않더라도 그건 정부 광고비 안 주면 된다. 1년에 연 1조 가까운 조 단위의, 정부 광고가 네. 언론사에 이제 집행이죠. 지급이 됐는데 네. 그런 언론사들을 좀 솎아내면은 지원 대상에서 빼버리면은 걔네들 뱉기됩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기업들 잘 써주는 이유가 뭐예요? 광고 많이 달라고 써주는 거 아니야. 이런 친구들에게는 역시 금융치료가 답이다. 금융치료가 답이다. 삼성 웰스토리 관련된 공정위원회, 그렇지, 그렇지. 공정거래위원회 그 조치. 그 저기 뭐 저 구내식당 하는 네. 웰스토리 아니에요. 거기에 다 삼성 편 들어 언론들이 왜 그러겠어요? 다 금융치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광고가 사실 어떤 삼성보다 더 큰 손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그다음에 행정부 외에 다른 뭐 사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해보면은
정부가 가장 큰 광고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디어 바우처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형태로 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언론사에 준다. 그리고 이번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언론 개혁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선일보가 이 시기에 이런 걸 터트려 줌으로써 지금 이제 신문 부수를 조사하는 ABC 협회에 대해서 이 협회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협회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 부수 조작하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거를 지지해주고 덮어주고 글쎄 자기네 말이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엄청난 사람인데 자신이 이걸 보고 말하면 기니까 어쨌든 이 ABC 협회가 진짜 없어져야 될 협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지금 개정안이 나왔어요. 네. 지금 ABC 협회를 없애고 차라리 뭐 좀 더 투명하게 바코드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 부수 조사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ABC 협회를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이 언론 개혁안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 넘는 돈이 광고비로 집행되는데 그 집행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든 이 협회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그런 그렇지. 면에서 언론 조작, 언론 개혁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자, 생각을 하게 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정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줄 분 주고 네, 안 줄 놈 안 주는 네.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군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대선 때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흐리멍텅하게 그냥 좀 뭐 전에 이러는 대통령 필요 없어요. 좀 전에 SBS 여론조사가 나온 모양이에요. 네. 나왔어요. 1위가 이재명 지사로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사실 이 조사는 아마 오늘 한 조사는 아닐 텐데 말하자면 윤석열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맹위를 떨쳐서 윤석열이 멀찌감치 앞질러 가야 할 여론조사인데 어떻게 나왔죠? 네. SBS 입소스 조사. 입소스 조사인데 이재명 지사가 28.7%, 윤석열 후보가 26.1%. 그러니까 오늘 NBS 조사는 100% 대면 조사, 100% 안심번호, 100% 휴대전화. 네. 이재명 27 27, 그리고 윤석열 21. 1.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윤석열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재명은 이제 약한 강세,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1, 2위가 골든 크로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가상 대결에서도 보면은 이재명이 42.2% 1대1 1대1 가상 대결에서 보면 이재명 42.2, 윤석열 39.2로 역시 그 1대1 대결에서도 지금 뒤집어진 거고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오차범위 아니지만 네. 네. 근데 1대1 대결에서 이낙연, 윤석열을 했더니 이낙연이 33.2, 윤석열이 43.3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내년 대선 결과 예상에서는 정권 교체가 54.8, 정권 재창출이 37.5 그러니까 예상이니까 질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민주당 쪽 진보 진영에서도 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이런 거거든요. 미리 지레 포기하는 거. 근데 지금 어쨌든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추락함과 동시에 제일 이득받는 사람은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이 왜냐하면 아까 지금 장윤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바꾸고 싶다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홍준표로 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부지리로 그래서 가장 이득 보는 정말로 저 홍준표나 뭐 누구나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효능감 있는 정치를 누르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국민들이 아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실적을 가진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전망이 좀 아주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뭐 두고 봐야죠. 네. 1년 전 조사, 작년 이맘때 조사하고 지금 조사하고 다르잖아요. 작년에 또 이낙연 총리가 또 앞서 갔던 그때만 해도 상황이었어요. 이낙연 이낙연 대세였죠. 대표.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년 안 남았네요. 대선이. 예. 자, 오늘 꼼찰청장 7월의 첫날 방송 안놀이 꼼찰청장이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소재인 변호사님, 김태형 기자님, 장영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